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작은 한우집은 그 시각에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대목이 코앞이었고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15년을 지켜온 여사장이 식당 문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흰색 스타렉스에 올라탔습니다. 거래처 갔다 올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오갔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저녁 영업시간이 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차량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말했습니다. 잠깐 늦으시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액의 외상값을 받지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툰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말을 바꾸는 거래처 사장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평범한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누구와도 큰 원한이 없어 보였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오후 그녀가 달려간 짧은 길에는 설명되지 않는 빈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누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잊어갔고 수사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류 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진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횡성의 그 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늘 오가던 그 익숙한 길에서 그날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누가 그녀의 마지막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그 12월의 빈 흔적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기억들입니다. 2004년 12월 강원도 횡성군 산자락 아래 작은 도로변에 정인의 한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식당이었죠. 이정희 씨는 횡성 토박이였습니다. 20살에 결혼해 30살에 작은 식당을 열었고 45이 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불을 끄는 것이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나 찾는 허름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맛은 달랐습니다. 고기를 고르는 눈이 있었고 양념을 조절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정성이 있었죠. 입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졌습니다. 횡성군청 직원들이 회식 장소로 찾기 시작했고 농협 지부장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죠. 어느새 정인의 한우는 횡성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된 것입니다. 남편 박용태 씨는 인근에서 소규모 축산 농가를 운영했습니다. 48배 그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식당을 돌보는 동안 그는 농장에서 소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15년을 함께해왔죠. 두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면 식당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남편이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면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15년간 거의 빠지지 않은 시간이었죠. 외동딸 민주 씨는 22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연말이 되자 부모님을 돕기 위해 횡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취업 준비나 하라며 매번 잔소리를 했지만 민주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연말 대목에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앞치마를 둘렀죠.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딘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12월이 되자 식당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송년회, 막년회 예약이 밀려들었죠. 횡성군청, 농협, 지역기업체, 동창회 모임까지 예약장부는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연말 대목은
1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한우 물량이었죠. 이정희 씨는 강원축산유통이라는 업체에서 오래전부터 한우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대표 조만호와는 7년째 거래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간간히 불만이 나왔죠. 고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질기다, 육향이 덜하다, 예전 그 맛이 아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되자 이정희 씨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직접 맛을 봤습니다. 분명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육향이 덜하고 식감도 떨어졌죠. 조만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는 올해 사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음 물량은 신경 쓰겠다고 대답했죠. 이정희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12월 중순 예약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물량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이정희 씨는 조만호에게 추가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운 물량이었습니다. 조만호는 조건을 내걸었죠. 선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이라 다른 거래처 물량도 밀려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목을 앞두고 물량 확보가 급했죠. 이정희 씨는 3천만 원을 먼저 건넸습니다. 12월 23일 선금을 전달하면서 당부했습니다. 이번 물량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최상급으로 맞춰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죠. 조만호는 걱정 말라고 했죠. 7년을 거래했는데 언제 실망시켰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식당은 쉬는 날이었지만 이정희 씨는 다음날 준비를 위해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자재를 점검했죠. 그때 단골 손님 한 명이 들렀습니다. 김동수 씨, 51살의 건설업자였습니다. 인근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몇 년 전부터 식당을 자주 찾았고 직원들 회식 때마다 예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상이 밀려 있었죠. 몇 달째 갚지 않은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정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김동수 씨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죠. 연말에 공사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12월 26일 저녁 영업이 끝난 후 남편 박용태 씨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이정희 씨는 내일 거래처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납품받은 물량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최근 품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박용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눴죠.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희 씨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흰색 스타렉스를 몰고 거래처로 향했죠. 직원 한수님 씨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저녁 장사 전에 뵙겠다고. 이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월 27일 오후 2시 반. 이정희 씨는 흰색 스타렉스에 올라탔습니다. 거래처까지는 30분 거리였죠. 물량 확인하고 돌아오면 저녁 영업 전에 충분히 올 수 있었습니다. 직원 한수님 씨가 식당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한수님 씨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수님 씨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죠. 평소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메시지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거나 일이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오후 6시 저녁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수님 씨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주방 보조 아주머니와 둘이서 버텼죠. 손님들이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한수님 씨는 잠깐 외출하셨다고 곧 오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했죠. 시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오후 7시 딸 민주 씨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그녀는 저녁 장사를 돕기로 되어 있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수님 씨에게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래처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오셨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민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죠. 휴대폰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안 왔고 전화도 안 된다고. 아버지는 좀 늦나 보다며 기다려보라고 했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지났습니다.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민주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틈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매번 음성사서함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강원축산유통, 조만호 대표. 신호음이 가다가 받았죠. 민주 씨는 어머니가 거기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조만호는 오후에 왔다가 가셨다고 대답했죠. 4시쯤 됐을 거라고. 민주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8시가 넘었으니 4시에 출발했으면 진작 도착했어야 했죠. 가시면서 어디 간다는 말씀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가신다고만 하셨다는 대답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4시간이 넘게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었죠. 밤 9시, 아버지 박용태 씨가 식당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안 왔냐는 물음에 민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안 된다고. 박용태 씨는 말없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죠. 밤 10시, 영업을 일찍 마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을 닫았죠. 박용태 씨와 민주 씨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거래처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 봤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길가를 살피며 천천히 달렸습니다. 흰색 스타렉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사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거래처 창고 앞까지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도 차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주변을 둘러봤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박용태 씨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 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새벽 2시, 민주 씨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날이 밝았습니다. 12월 28일 아침, 이정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민주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몇 가지를 물었죠. 마지막으로 본 시간, 행선지, 차량 정보. 민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민주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죠. 없다고.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엄마가 연락 두절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흰색 스타렉스도, 그 안의 사람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여전히 정인의 한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문은 열리지 않았죠. 12월 29일 실종 이틀째. 횡성경찰서 강력계 김태영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36에 그는 10년차 베테랑이었죠. 그는 먼저 기초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자의 신상, 가족관계,
최근 동향. 수사의 기본은 주변 인물 파악이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남편 박용태 씨. 실종 사건에서 배우자는 항상 첫 번째 조사 대상이었죠. 김태영 형사는 박용태 씨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조사라기보다 참고인 면담이라고 했죠. 형사는 부인과 사이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박용태 씨는 좋았다고, 특별히 문제 없었다고 대답했죠. 최근에 다툰 적은 없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부가 사는데 말다툼이야 있지만 큰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죠. 한편 다른 형사들은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 식당 단골 손님들, 거래처. 이정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그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식당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영순 씨. 예순한 살해 그녀는 이정희 씨와 오랜 이웃이었죠. 형사가 가게를 방문해 탐문을 하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식당 쪽을 지나가다가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12월 24일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컸다고. 형사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돈 얘기 같았다고, 왜 맨날 그 모양이냐는 말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실종 3일 전에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는 박용태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12월 24일 저녁에 부인과 다투셨냐고. 박용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는 다툰 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었다고. 시동생 문제였다고 했죠. 자신의 동생에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갖고 말이 좀 오갔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 이야기는 나중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사이가 어땠냐는 질문에 박용태 씨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풀렸다고. 하지만 김태영 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12월 27일 부인이 사라진 날. 그날 일과를 물었습니다. 박용태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농장 갔다고, 소먹이 주고 축사 청소했다고. 점심은 농장에서 컵라면 먹었고 오후 내내 농장에 있다가 4시쯤 마트에 잠깐 다녀왔다고. 저녁에 식당에 갔다고 했죠. 형사는 농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형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혼자 농장에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를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죠. 알리바이가 불완전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공백이었죠. 그 무렵 식당 직원 한수님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형사가 식당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요즘 사장님이 힘들어 보였다고 했죠. 연말이라 바쁘기도 했고 남편분하고도 뭔가 있는 것 같았다고. 예전에는 저녁마다 같이 막걸리를 드셨는데 요즘은 그것도 뜸했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증언이었지만 다른 증언들과 맞물리면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실종 며칠 전 부부싸움. 최근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말. 실종 당일 남편의 불완전한 알리바이. 의혹의 화살이 박용태 씨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죠. 정황만으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태영 형사는 농협마트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12월 27일 오후 4시경 박용태 씨가 왔었는지. 마트 직원은 기억하지 못했죠. 그날 손님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농장 주변도 탐문했습니다. 인근에 다른 농가가 있었지만 12월 27일 낮에 박용태 씨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죠. 물론 안 봤다고 해서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딸 민주 씨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았죠.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박용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경찰서에 불려가 같은 질문을 받았죠. 그날 뭘 했는지, 아내와 사이가 어땠는지. 반복되는 질문에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 씨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고 말이죠. 박용태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일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사라졌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그 사진 아래에서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실종 나흘째. 농협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김태영 형사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죠. 12월 27일 오후 3시 47분. 화면 속에 박용태 씨가 나타났습니다. 계산대에 선 시간은 3시 52분. 마트를 나선 것은 3시 55분이었죠. 박용태 씨의 진술대로였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시간, 동선, 표정까지.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알리바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가 거래처로 출발한 것은 오후 2시 30분. 조만우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떠난 것은 오후 4시경. 그 사이 박용태 씨가 마트에 있었던 것은 맞았지만 오전 시간대와 오후 4시 이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죠. 형사는 농장 주변 탐문을 계속했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부 정재호 씨는 그날 박 사장을 봤다고 했죠. 아침 9시, 10시쯤 축사에서 일하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오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하우스 안에 있어서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농장 주변을 더 넓게 수소문하던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김만식, 57살. 박용태 씨 농장에서 가끔 일하는 일용직 인부였습니다. 형사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만식 씨는 연말에 고향을 다녀오느라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는 12월 27일에도 농장에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1시쯤부터 5시까지 박용태 씨와 함께 소먹이 배합하고 축사 청소를 했다고 말이죠. 박용태 씨의 알리바이는 완성되었습니다. 형사는 김만식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박용태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혐의가 풀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더 지쳐 보였죠. 아내를 잃고 의심까지 받아야 했던 시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영 형사는 기초부터 다시 검토했죠. 이정희 씨 주변 인물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동수. 식당 단골이자 건설업자. 외상 미수금 500만 원이 밀린 사람. 형사는 식당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김동수 씨의 외상 기록이 있었죠.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조금씩 늘어나 12월 현재 52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여러 번 독촉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마지막 독촉은 12월 25일, 실종 이틀 전이었습니다. 인근 주유소 직원을 탐문하던 중 실종 당일 김동수 씨 차량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죠. 김동수 씨가 실종 당일 식당 근처에 있었다. 외상 독촉을 받던 사람이. 김태영 형사는 김동수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1월 3일, 김동수 씨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51살의 그는 건장한 체격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형사가 12월 27일 오후 행적을 물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원주 쪽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대답했죠. 형사는 그날 오후 3시경에 정인의 한우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는 맞다고 잠깐 들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까먹었다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외상 갚으러 갔다고 했죠.
근데 외출 중이셔서 그냥 돌아왔다고. 형사가 몇 시에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3시 반쯤, 오래 안 있었다고 대답했죠. 형사는 한수님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에 김동수 씨가 왔던 것 같다고 했죠. 사장님 찾길래 거래처 가셨다고 했다고. 3시 반쯤이었고 금방 갔다고.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형사는 추가로 김동수 씨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 그는 어디 있었는가? 원주 현장 인부들에게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30분경에 김동수 씨가 도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횡성에서 원주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3시 반에 식당을 떠났다면 4시 30분에 원주에 도착하는 것은 가능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거래처를 떠난 시간이 오후 4시경. 조만호의 진술대로라면 그녀가 사라진 것은 4시 이후였습니다. 김동수 씨는 3시 반에 식당을 떠났고 4시 반에 원주에 있었죠. 그 사이에 이정희 씨와 마주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김동수 씨도 용의선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죠. 수사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 조만호의 진술이었죠. 그는 이정희 씨가 오후 4시쯤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 줄 사람은 없었죠. 창고에는 그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인근 정육점 주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탐문 중에 그가 말했죠. 그날 저녁 6시쯤에 흰색 스타렉스를 봤다고. 조만호 창고 쪽에 있었다고. 만약 그 증언이 맞다면 이정희 씨는 4시에 떠난 것이 아니라 저녁 6시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조만호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시동생 박용철, 그리고 거래처 대표 조만호. 수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2005년 1월 5일, 실종 9째 날. 김태영 형사는 시동생 박용철 씨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언급된 인물이었죠. 박용철 씨는 43살이었습니다. 형인 박용태 씨보다 5살 아래였죠. 횡성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철물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죠. 박용철 씨는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사는 형수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가끔 명절에 보는 정도라고. 하지만 형사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식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박용철 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올해 8월이었습니다. 형사가 그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용철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인정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 빌렸다고. 형수님이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갚았냐는 질문에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 다 못 갚았다고. 내년 초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형사는 독촉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한숨을 내쉬었죠. 몇 번 재촉 전화가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12월 초에 한 번. 형수님이 연말에 돈 쓸 일이 많다며 서두르라고 했다고. 그 문제로 다툰 적이 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철 씨는 다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12월 초에 형수님이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다고. 그때 말이 좀 오갔다고 인정했죠. 형사가 어떤 말이 오갔냐고 물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형수님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했다고. 자신은 갚을 돈이 있으면 갚겠다고 했다고. 목소리가 좀 높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있었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형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12월 24일 부부싸움의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형사는 12월 27일 행적을 물었습니다. 박용철 씨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다고 했죠. 연말이라 손님이 많았다고. 점심도 가게에서 김밥으로 때웠다고. 알리바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는 철물점 주변을 탐문했죠. 옆 가게 주인, 단골 손님 몇 명. 그들은 모두 그날 박용철 씨가 가게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비운 적이 없다고. 연말이라 바빴고 혼자 운영하니까 자리를 뜰 수 없었다고. 박용철 씨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습니다. 그 역시 용의선에서 벗어났죠. 형사는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박용태 씨 무혐의, 건설업자 김동수 씨 무혐의, 시동생 박용철 씨 무혐의. 3명의 용의자가 모두 벗어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이었죠. 그때 형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조만호, 거래처 대표, 이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형사는 조만호에 대해 다시 살펴봤습니다. 강원축산유통 대표, 52살. 횡성에서 15년째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죠. 업계에서는 나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웠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소문했죠. 한 도매상이 귀띔했습니다. 조만호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여기저기 외상이 밀려있다고. 몇몇 거래처와 분쟁이 있었다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만호가 등급을 속여 납품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1등급이라고 하면서 2등급을 넣는다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는 정인의 한우의 최근 납품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님들 불만이 늘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고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정희 씨가 조만호에게 몇 번 항의했다는 내용도. 만약 이정희 씨가 등급 사기를 눈치챘다면, 그리고 조만호에게 따졌다면. 형사는 인근 정육점 주인 정기철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12월 27일 저녁에 흰색 스타렉스를 봤다던 사람이었죠. 형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몇 시였는지, 어디서 봤는지. 정기철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퇴근하던 길이었다고 했죠. 저녁 6시쯤이었다고. 조만호 창고 쪽 도로를 지나는데 흰색 스타렉스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고. 확실하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정인의 한우 사장님 차라는 걸 알았다고. 조만호는 이정희 씨가 오후 4시쯤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저녁 6시에도 차량을 봤죠. 2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사는 조만호를 다시 불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8일, 조만호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12월 27일, 이정희 씨가 정확히 몇 시에 떠났냐고. 조만호는 4시쯤이라고 대답했죠. 전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형사는 목격자 증언을 꺼냈습니다. 저녁 6시에도 그녀의 차량이 창고 근처에 있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조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4시쯤이라고 생각했는데 5시가 넘었을 수도 있다고. 연말이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 감각이 흐릿했다고 말입니다. 형사는 추궁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그녀가 거기 있었다면 당신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말이죠.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조만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겠다고 했죠. 자신이 헤어진 뒤에 그녀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주변에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 거기 갔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목격자는 차량을 봤을 뿐 이정희 씨 본인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조만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죠. 형사는 창고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죠. 하지만 물증 없이 영장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만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고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만호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죠. 창고 수색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목격자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영 형사는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건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물증 없는 실종 사건에 인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분산되었죠. 사건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정희 씨가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죠. 눈이 녹고 얼음이 풀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죠. 조만호는 그 무렵 사업을 접었습니다. 강원축산유통은 폐업 신고를 했고 창고는 방치되었죠. 그는 횡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사람 아니면 누가 그랬겠냐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입만 다물었습니다. 딸 민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미루고 횡성에 남았죠. 어머니를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습니다. 새벽에 복사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수백 장씩 뽑았죠. 전봇대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붙였습니다. 횡성군 일대는 물론이고 원주, 강릉까지 누군가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제보 전화는 간간이 왔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연락, 어디서 목격했다는 제보. 하지만 모두 헛것이었죠. 확인해보면 다른 사람이거나 기억착오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2005년 12월 실종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죠. 횡성 한우집 여사장 실종 1년, 여전히 미궁 속. 기사는 잠시 관심을 끌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금세 식었죠. 정인의 한우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용태 씨가 혼자 식당을 지키고 있었죠. 아내가 돌아오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예전처럼 손님을 받을 수 없었고 예약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면 박용태 씨는 식당에 남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던 테이블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한 잔 따랐죠.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하루 일과를 나누던 자리, 그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2006년이 지나고 2007년이 되었습니다. 민주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전단지는 비바람에 찢기고 제보 전화도 끊겼습니다. 박용태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죠. 얼굴은 수척해졌고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아내의 앞치마가 아직 주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우지 못했죠. 치우면 정말로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07년 가을, 민주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식당 영업을 줄였죠. 주말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마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했고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었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9월 횡성군 외곽산업단지. 오랫동안 방치됐던 강원축산유통 창고가 매각되었습니다. 새 주인은 그 자리에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죠.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 오전 철거 인부들이 창고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작업이 쉽지 않았죠. 지붕을 뜯어내고 벽을 허물고 바닥을 걷어냈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공간에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창고 뒤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드럼통 몇 개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드럼통을 치우고 땅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터 한쪽에 소각 흔적이 있었죠.
검게 그을린 땅, 재가 쌓인 흔적. 누군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부는 삽으로 재더미를 파헤쳤습니다. 그 순간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죠.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감촉이었습니다. 불에 탄 가방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일부는 녹아내렸지만 완전히 타지는 않았죠. 급하게 불을 질렀으나 제대로 붙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부는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은 가방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통제되었고 과학수사팀이 출동했죠. 가방은 조심스럽게 수거되어 감식실로 옮겨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여러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죠. 불에 그을려 가장자리가 타들어갔지만 사진과 이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 1959년생. 주소는 횡성군. 4년간 흙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열에 녹아 형체가 일그러져 있었지만 기종은 확인되었죠. 2004년 당시 많이 쓰이던 폴더폰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물건들을 태워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거나 급하게 서둘러 확인하지 못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증거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조만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횡성을 떠나 충북 충주에서 살고 있었죠. 작은 식육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조만호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4년 만에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민주 씨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감식실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 4년 만에 다시 마주한 흔적이었죠. 박용태 씨는 딸을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간의 기다림.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를 맡은 것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윤석호 형사였습니다. 38배 그는 강력범죄 전담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윤석호 형사는 먼저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김태영 형사가 남긴 기록은 꼼꼼했죠. 목격자 증언, 조만호의 진술, 수색 결과까지. 당시 수사팀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물적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방과 그 안의 물건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윤석호 형사는 과학수사팀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방 손잡이 부분에서 지문이 검출되었죠. 불에 타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대조 결과 그 지문은 조만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조만호는 이정희 씨의 가방을 만졌습니다. 단순히 만진 정도가 아니었죠. 손잡이를 잡고 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그녀의 가방을 들어야 했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두 번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각 흔적 주변 흙에서 미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불에 탔지만 과학수사 기술은 4년 전보다 발전해 있었습니다. DNA 분석이 의뢰되었습니다. 조만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조실은 좁았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벽에는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윤석호 형사는 그를 압박했습니다. 가방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다고. 소각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조만호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가방을 만진 적은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상황에서였다고 했죠. 그녀가 물건을 들고 왔을 때 받아준 것뿐이라고. 혈흔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하지만 진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과거 목격자 증언을 다시 꺼냈죠. 저녁 6시에도 차량이 있었다는 증언. 4시에 헤어졌다는 당신 말과 맞지 않는다고. 조만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오래전 일이라 혼란스럽다고. 변명은 궁색했고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핵심을 찔렀습니다.
등급 사기 얘기를 꺼냈죠. 당신이 수년간 등급을 속여 납품했다는 것, 그녀가 그걸 알아챘다는 것,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것.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사업이 망할 위기였을 거라고. 다른 거래처에도 소문나면 끝장이었을 거라고. 조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성금 3천만 원도 받았죠. 그걸 돌려줄 형편도 안 됐을 거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을 거고. 경찰에 신고당하면 사기죄로 전과까지 생기고. 조만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서 발견된 혈흔. 그것은 이정희 씨의 것이었죠. 윤석호 형사는 결과지를 조만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냐고 물었죠. 조만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취조실의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죠.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4년간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조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을 이야기했죠. 12월 27일 오후 3시경 이정희 씨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녀는 화가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납품받은 한우의 등급이 엉터리라며 따졌다고. 조만호는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실수라고 교환해주겠다고. 하지만 이정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죠. 조만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관된 물량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기존 납품분도 전부 등급을 속인 것이었죠. 7년간의 거래, 그 전부가 사기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분노했습니다. 성금 3천만 원을 당장 돌려달라고 했죠. 그동안 속인 것도 다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다른 거래처에도 알리겠다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죠. 조만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신고당하면 끝이었죠. 사기죄로 처벌받고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미 다른 빚도 있었습니다. 파산은 시간 문제였죠. 그는 사정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다 갚겠다고,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이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봐줄 수 없다고,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창고 안은 서늘했죠. 냉동실에서 새어나오는 한기가 바닥을 훑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조만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밀쳤는데 그녀가 넘어졌다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만호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공포에 질렸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119에 전화할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다고.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사는 묵묵히 기록했죠. 4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만호의 자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이정희 씨가 쓰러진 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는 119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다고. 등급 사기, 선금 횡령, 그리고 이 상황까지. 공포가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죠. 그녀를 옮겼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죠. 창고 안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숨을 죽이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움직였습니다. 인적 드문 야산으로 향했죠. 평소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녀를 숨겼습니다. 차량은 따로 처리했습니다. 새벽에 저수지까지 운전해 갔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가방과 소지품은 태우려 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불을 질렀죠.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타지 않았습니다. 다 탄 줄 알고 흙을 덮어 숨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횡성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죠. 창고 근처에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했죠.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술을 마셔도 약을 먹어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자백을 마친 조만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대가 야산에 들어선 것은 이틀 뒤였죠. 낙엽이 쌓인 비탈을 올라 조만호가 지목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해가 발견되었죠. 4년간 흙 속에 묻혀있던 이정희 씨의 것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는 흰색 스타렉스가 인양되었습니다. 녹슬고 부식되었지만 차량 번호는 확인되었죠. 4년간의 미제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어머니의 유해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4년간 찾아 헤맸던 어머니, 전단지를 붙이며 걸었던 수많은 길. 그 끝에서 만난 것은 차가운 흙 속에 묻혀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손님들에게 좋은 고기를 내놓으려다가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용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유해 앞에 선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딸이 부축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간 기다렸던 사람. 매일 저녁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막걸리를 따르던 사람. 그 기다림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조만호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죠. 그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고 밀쳤을 뿐인데 넘어지면서 다친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했죠.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밀친 것이 실수라 해도 그 이후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119에 전화하지 않은 것, 그녀를 옮기고 숨긴 것, 차량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 4년간 거짓말을 한 것, 그것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치밀한 은폐였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조될 가능성마저 박탈했다고. 무엇보다 4년간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아내를,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동안 피고인은 태연히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았다고. 2009년 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익을 위해 수년간 사기를 저질렀고 그 사기가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해를 입혔다고. 그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유가족을 기만하며 도주했다고.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조만호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민주 씨는 법정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죠.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형량이 어머니의 목숨값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늦은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난 것입니다. 아버지 박용태 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죠. 4년간의 기다림이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라디오로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막걸리 한 잔을 따랐죠.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앉기를 기다리는 의자가 아니었죠. 그냥 빈 의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용태 씨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15년간 아내와 함께 읽어온 정인의 한우.
그 간판을 내리는 날 그는 한참 동안 빈 식당 안에 서 있었죠. 아내가 서 있던 카운터, 손님을 맞이하던 입구, 새벽마다 고기를 손질하던 주방,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에 걸린 앞치마를 내렸습니다. 4년간 치우지 못했던 것이었죠. 접어서 품에 안았습니다. 식당은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메뉴도 달라졌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딸 민주 씨는 장례를 치른 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죠. 이듬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2에 멈췄던 시간이 27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12월이 되면 그녀는 횡성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묘지에 가서 꽃을 놓았죠. 그리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가족은 매일을 불확실함 속에서 보냈죠.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실종 사건의 잔인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할 수도 삶을 희망할 수도 없는 그 어중간한 시간이 사람을 갉아먹었죠. 당시 수사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영장을 받기 어려웠고 인력은 늘 부족했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증거 없이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증거가 발견되어 사건이 해결되었죠. 만약 그 창고가 철거되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호는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7년간의 사기,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 사소한 이익을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말이 되면 횡성군 곳곳에서 송년회가 열립니다. 한우 전문점마다 예약이 밀리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죠. 예전에 정인의 한우가 그랬던 것처럼. 다만 매년 12월 27일이 되면 묘지 앞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며. 2004년 횡성 한우집 여사장 실종 사건. 연말에 대목이 부른 비극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감사합니다.